여러분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공부하느냐고 힘들었죠. 네. 우리 2부에서 독서의 융합 세트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문 길었죠. 네, 그리고 문제도 고난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긴 지문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읽는 것, 그리고 그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고를 잘 수행하는 것. 자, 이 지점에 있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체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방법도 이제 배우고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번 3부에서 이제 현대소설에 앞서 이제 먼저 공부하게 되는 독서 지문은 사회죠. 이 사회에서 이제 법에 관한 것인데요. 이 법에 관한 것이 또 요즘 최근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출제되었던 사회의 그런 지문 목록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이 법 관련 지문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서도 이 법에 관한 지문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 관련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능숙하게 잘 읽을 수 있게끔 자신을 훈련시켜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에 이제 좀 더 잘 집중해서요, 우리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회 지문 읽어야 되는데요. 앞서 법 관련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잘 익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법에 관련해서 이 지문 읽을 때는요, 먼저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것은 일단 법 관련 지문은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낯선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정보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 개념을 우리가 주목해 줘야 된다. 자, 이 점 하나 강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은요, 어떤 또 정보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요건, 기준에 관한 그런 또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법의 조항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법의 조항을 어떤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건, 기준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정보도 우리가 읽을 때 주목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법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야 되는 정보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나 기준에 관한 정보. 일단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공부합시다. 그리고요, 이제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출제 요소를 좀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런 말 주목했어야 됩니다. 22번에 선택지 앞부분에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액면 주식, 주식회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2번은 정보 확인하는 문제니까 읽으면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설립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출제 요소로 주목을 했어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요건에 관한 이제 정보가 지문이 있는데 그 요건에 관한 정보를 또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이제 보면 뭐 갑이라고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특별히 출제 요소로 이제 주목할 말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23번 문두의 주식회사를 설립, 그걸 잘 짚었는지 체크하고요.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앞부분에 A 회사는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에서도 특별히 이제 출제 요소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고 25번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택지의 서술 형식을 봤더니 기억 니은은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억 니은 각각에 대한 이해도 이제 읽으면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자, 예측하게 했어야 되겠고 26번 어휘 문제입니다. 읽은 다음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문 보도록 하겠는데, 자, 1문단이에요.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1문단 끝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면요, 결국 이 글은요,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네, 글 꽤 잘 읽는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문단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22번에 1, 2, 3, 4, 5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이질 않죠. 그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보겠는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네, 자본금이라는 것이 회사 설립의 이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이제 조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자본금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예측하기 할 때 23번 문두에서 주식회사를 설립이란 말을 출제 요소로 주목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요건, 최저 자본금에 대한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네. 자,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수권 주식 총수 중에 일부만을 이제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정보 같이 주목해가지고 여러분이 23번 문제 선택지 2번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 2번에 대해서 진짜 그래? 좀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2번 선택지 단 판단 이 부분 정보 참고해서 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대신 수권 주식 총수를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권 주식 총수라는 것이 자본금의 최대 한도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 수권 주식 총수란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낯선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의 개념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 이 법지문 읽는 방법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이 수권 주식 총수의 이 개념을 주목을 했어야 돼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니까 이 주식엔 액면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주식 총수 곱하기 이제 그 액면가액 자, 그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읽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 말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죠. 수권 자본금의 개념, 자본금의 최대 한도. 그렇죠? 앞에 자본금까지 같이 밑줄 쳤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 말 아까 몇 번의 출제 요소? 23번의 출제 요소. 자,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요건에 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앞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정보랑 그리고 우리 여기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했다라는 이런 정보를 연결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정말 잘한 건데요. 23번 문제 보기에 제시되는 그 예와 관련지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한 주에 5,000원이라고 한다면요. 한 주 5,000원짜리 그거 하나만 발행하더라도 주식회사 설립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본금은 최초의 이제 자본금은 5,000원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행하는 주식은요.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정보냐면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의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다음에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누구인지, 그 다음에 여기 몇 주인지 이걸 확정하는 것이 바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이고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수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또 무엇이 나와 있는 것이냐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개념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요, 자, 수권 주식 총수 중에 일부만 발행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그 발행된 자, 그 주식, 자, 그것이 인수가 다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금액 납입하면 그 납입되었을 때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자본금이 된다. 이렇게 자본금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고요. 회사가 수권 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정보는 왜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냐면, 이건 법지문의 특징과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요 추후 이사회의 결의, 자, 이런 것이 바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요건만 자, 충족을 하더라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요거는 쉽게 조달,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의 정보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문단이 좀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제 정보도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에 따라 22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 문단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22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다음 문단 이제 또 넘어가서,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네, 주식이 자본금을 구성한다는 건 지금 이미 앞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으죠.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설명한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요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양도와 관련된 어떤 요건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또 주목했으면 선택지 판단하는데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었고요.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네, 이렇게 그 금액이 균일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요건이겠죠. 그리고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요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주목을 해주는 거고요.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인수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두 인수되고 결국 그 금액이 납입이 되는 것이니까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이제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3문단 봤고요. 3문단과 관련해서 22번에 1번 액면 주식 한 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요건에 관한 정보를 주목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택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자, 아직도 판단 안 됩니다. 그럼 이제 4문단. 주식의 소유주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이제 권리를 가지면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배당 등의 이제 권리를 가지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한 책임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유한 책임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즉 주식의 이 인수가액을 한도로 우리가 이제 자본을 출자가 즉 낸다라는 거예요. 납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납입을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유한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 이 유한 책임의 개념 주목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보면 주주의 유한 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유한 책임과 관련된 어떤 요건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이 문단은 유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라는 것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과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판단할 걸 보면 22번에 2번 봅시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 책임 관련된 정보로 앞에서 확인했던 것이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그렇죠. 이익을 배당을 받는 그런 권리를 지닌다라는 것도 이 사문단의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금방 이 3번 적절하다 판단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주식회사는 수권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정보를 보면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와 관련해서요. 주주는 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더 집니까?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도 이제 사문단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한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바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이제 부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이제 주식회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여기 이제 자본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본금과 관련해서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결국은 수권 주식 자본금 전체가 아니라 그 수권 주식 총수 중에서 일부 발행된 그 주식과 관련된 그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일부만 주식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 전체 주식의 그 전체 주식의 총액인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4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 사문단 가지고 이제 아직 판단은 안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문단을 보면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은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을 빨리 짚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자본금이 큰 회사예요. 그러나 재산이 터무니없이 또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금이 크다고 해서 재산이 이제 무조건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손해, 그 다음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과 관련된 말들 딱딱딱 짚으면서 읽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는요, 사회지문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그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방안에 관한 그런 정보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문단에서는 앞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기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 있냐면 자본금에 관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한 그런 방안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원칙 설명합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밑줄 쳐지는 이 기억, 출제 요소니까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또 잘 파악한 읽기를 했어야 되겠는데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네, 실제로 출자되어야 한다.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밑줄 친 말들이 결국은 또 자본 유지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 개념 설명하는 말입니다. 주목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제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돼서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을 결국 요 문제점을 나타내는 경우로 여러분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실제로 회사에 출자돼서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적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을 보면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네, 요 내용을 특히
핵심 내용으로 주목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자본금의 변경을 위한 요건, 법적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유 알죠? 뒤에 이어지는 정보를 보면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비되는 짝이라는 것 여러분 알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목했어야 되는 거고,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이런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서 제시된 그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봤는데 우리 22번에 5번 선택지 봅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2번에 5번 적절하다. 네, 그래서 22번 정답 4번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기가 있는데 주식과 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보기를 볼 때 놓치면 안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발행할 주식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말을 봤을 때 이거를 지문의 어떤 개념과 대응시켰어야 됩니까? 이렇게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바로 수권 주식 총수죠. 자, 이렇게 이 보기의 이 내용을 지문에 있는 이 내용과 짝을 지었는지, 이렇게 짝을 잘 지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2부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관련해서 강조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기와 대응하는 이런 지문의 내용 요소, 그 짝이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권주식 총수는 1만주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권주식 총수 이 1만주 중에 일부만 발행을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 할 때 이 23번 문두에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이란 말을 주목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문에서 제시한 그 요건에 관한 정보들 주목한 거잖아요. 일부만 발행해도 된다라는 그 요건 이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발행하는 주식 한 주의 금액은 이제 금 5,000원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어지는 걸 보면 회사는 설립 시에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만 주의 일부만 발행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수권 주식 총수가 1만 주고요. 한 주의 금액은 5,000원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 수권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수권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요 5,000원과 관련해서 요 1만 주 같이 엮어가지고 수권 자본금 이 5천만 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립 시에 5,000주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행한 이 주식 다 이제 인수되고 그 금액 납입되고 했으면 그것이 이제 자본금이 될 텐데 얼마입니까? 자, 요 5,000주의 주식이라고 하면 한 주에 5,000원이니까 결국은 2,500만 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2,500만 원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지문과 관련지에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져요. 1번,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1만 주이며 이미 이거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할 주식의 총수 1만 주니까 그것이 수권 주식 총수니까 1만 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수권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 5,000원 곱하기 1만 주니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갑이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7조를 보면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문에서 이제 어떤 요건을 이해를 했었냐면
수권 주식 총수가 있고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의 일부만 발행해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는 어떤 정보도 이제 주목을 했었냐면 이 자본금의 이 최저, 즉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죠? 이 문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한 주를 발행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2번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 체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혹시 2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딱딱 떨어진 느낌으로 좀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거 표시해 놓고요. 지문 읽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읽어보고 그 관련 정보 여기다 적용해서 판단하는 사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 주식 1만 주는요. 수권 주식 총수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설립하는데 그 수권 주식 총수 그 1만 주 이 전체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할 때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정관에 따른다고 한다면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5천 주의 주식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에 대한 판단을 보다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려고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발행할과 발행하는, 그렇죠? 그래서 설립 시에 요 발행하는 것, 자, 요 말들 주목해서 지문과 딱딱 관련지어서 이 보기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5천주의 주식 발행된 거니까. 그리고 이 발행한 5천주의 주식이 모두 인수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2,500만 원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 건데 잠깐만요. 이 4번도 결국은 사실은 그 요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거 이해해요? 그렇죠? 지문에서 이제 우리가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죠. 네. 법지문은 이렇게 개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요건 기준에 관한 정보 이해하고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유념하고요. 자, 5번 보면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 수권 주식 총수가 1만 주입니다. 근데 이제 설립 시에 5천 주만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미발행 주식이 있습니다. 그 미발행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면 된다고 했죠? 그 요건에 관한 정보가 또 뭐였죠? 바로 이사회의 결의만 거쳐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요건에 관한 정보 주목했다고 한다면 역시 또 이 5번 적절하다는 판단을 빠르게 잘 할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번 정답 3번 확인했고요. 24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A회사는 설립 시 액면가의 5,000원의 주식을 100만 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할 때 이렇게 발행한 주식, 자, 요 내용을 통해서 결국 A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후 A회사는 B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회사는 지금 자본금으로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자본금의 일부를 지금 여기 B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B회사는요, 또 이 C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또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하는데 15억 원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행한 주식 모두가 인수된 거잖아요, 이 금액이. 그러면 이게 25억 원이라는 게 B회사의 자본금일 텐데 이 자본금의 또 일부를 지금 C회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데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 그게 여기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딱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요, 여기 지금 이 A 회사가 25억 원 납입한 거, 여기 이 돈이요, 자본금의 일부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B 회사가 C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 100% 인수하는 데 쓴 이 15억 원도요, 결국은 여기 25억 원의 이제 일부니까 결국은 이 55억 원의 또 일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이제 여러분이 할 수가,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데,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짚을 게, 이와 대응하는 지문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육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네,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결국은 50억 원이에요.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난 경우라는 거죠. 그것과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 사례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를 판단을 하면 1번,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요. 네, 지금 A, B, C가 서로 이렇게 순환 출자를 통해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A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가 C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C 회사의 이해관계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보면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A 회사의 자본금으로부터 나온 돈이니까요, B 회사의 자본금이.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지금 보면 주식의 80%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이만큼의 또 어떤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홍길동은 지금 여기 순환 출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B나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여기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요, 다른 20%를 또 뭐 어떤 다른 주주가 인수를 했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 주식 100%에 대한, 그쵸? 자본금은 15억 원인 겁니다. B 회사가 몇 %를 인수를 했든 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ABC 회사에 출제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B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드러난 AB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은요, 지금 50억 더하기 25억 더하기 1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바로 9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90억 원이 되는 것이고, 실제 자본금은 이거죠. 그렇죠? 50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5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여러분이 이제 골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 판단할 때요, 지문 6문단에 있는 내용과 대응시켜서 판단했어도 돼요. 그 6문단에 보면 이렇게 순환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났다. 그 말 통해서, 그 정보 통해서 이 5번의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기억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의 목적은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문의 이제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니은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니은은요, 자본 불변의 원칙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자본금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죠. 3번 보면 니은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본금이 감소를 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이 감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재산이라는 것은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되는 것인데, 그럼 회사의 재산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끔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억리에는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리엔을 통해서 이 채권자가 주식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5번, 기억리에는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이 기억리은이 제시가 된 것이 아니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막기 위해서 제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26번 가겠습니다.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하고 있는데, 거기 A를 보면요, 거쳐야 그 앞에 법적 절차를, 목적어가 절차를입니다. 여러분, 용언의 문맥적 의미를 판단할 때는 그 용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속성,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진 바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그러면 앞에 지금 A 앞에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목적어가 있는 것만 빨리 이제 확인을 하면 1번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거리를 과정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5번은 요 바로 앞에 목적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목적어에 사용된 속성을 보면 지금 A 앞에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랑 의미가 가장 유사한 속성 갖고 있는 것, 과정이죠. 그러니까 4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뭐 사거리, 1번 이런 거는 절차라는 말과 그 의미 속성이 완전히 다르죠. 네,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사회 함께 했고요. 이 뒤에 있는 현대 소설은요, 남궁민 선생님이 여러분과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4부 시작할 때 또 짠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날게요. 안녕. 자, 독서가 계속 어려웠죠? 이제 문학으로 만납니다.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문학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 1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낯선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컸을 텐데요. 이 현대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년에 걸쳐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현대 소설 가운데 특히 이런 스타일의 지문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맞아요, 저도 오늘 그랬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뭔가 막 그 인물과 인물이 막 격정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그 일반적인 서사의 전개와 달리 뭔가 막 생각이 많고 내적 진술을 뭐 많이 하고 뭐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청준의 소설이고요. 이청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좀 심오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현대사회 우리 사는 세상의 병폐나 모순 같은 것들, 또 시대적 모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형상화했던 그런 소설가입니다. 자, 읽어보죠. 허울한 실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낯선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앞부분 줄거리도 없이 말이죠.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더 당혹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학 시절이네요.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자, 그가 대학 다닌 시기가 바로 한일회담 진행기라고 했는데, 한일회담이라는 게 1952년부터 1965년까지 한 10수년간 진행됐던 그런 회담 진행기거든요. 이때 대학생들이 많이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일회담에 막 반대하는 거죠. 자, 이때 그가 바로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윤일섭이라는 은행원이라는 건 여러분 읽고 나면 다 알게 되고요. 그죠? 자, 어쨌든 대학을 다닐 때 굉장히 시위가 빈발하던 때라고, 자주 일어나던 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고 있었다. 자, 보세요.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랍니다. 실제로 뭐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은행원 윤일섭이 뭔가 정신분열증 같은 증세를 막 보이고요.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손 박사라는 사람이 주치의예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그런 그 윤일섭의 증세에 관한 진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요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예전에 광고에 무슨 랩할 때는 북치 박치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랬는데 소설을 읽을 때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뭐냐면 내용 전개,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있구나라는 줄거리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시점이 뭐고 초점 화자가 누구냐 이런 거 있죠. 누구의 눈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7번 문제에서 바로 그 문제를 만날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요 얘기는요. 지금 뒷부분에 가면서 느끼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지적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의 속생각들을 이제 예를 들면 윤일섭에 대한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였다라는 손 박사의 판단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술자가 그럼 손 박사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인칭 시점은 아니고요. 전지적 시점인데 다만 요 대목에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문학의 개념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초점화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눈을 통해서 뭐 어떤 대상을 혹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즉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누가 바라보는가와 누가 이야기를 들려주는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는 그건 서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눈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그 이야기인가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초점 화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전지적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지만 초점 화자는 손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단한 환자인 윤일섭의 증세에 관해서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윤일섭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보통 학교에서 시위를 하면 교내에서 시위를 시작해서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그 자기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막 이제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하게 마련인데 이 윤일섭이 생각하는 기억하고 자꾸 회상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자기들은 싸웠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착 증세. 도착은 뭐예요? 위아래가 앞뒤가 뒤집힌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도착을 얘기하자면 윤일섭은 지금 교문 안과 밖의 관계가 서로 지금 뒤집혀 있는 도착되어 있는 그런 증세라고 손 박사는 판단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이 전도나 도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 이청준의 소설 가운데는 그런 게 많은데 정신병리학적인 또 혹은 심리학적인 그 차원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이 과거에 겪었던 일 중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 잊고 싶거나 감추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자기 기억에서 망각의 기제가 작용해갖고 잊어버리게 된다든지 혹은 실제 사건 있었던 사건을 막 왜곡해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손 박사가 보기에는 그가 그런 전도 증세, 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다. 뭔가 안과 밖이 뒤바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여기 직장이라는 게 뒤에 나오다시피 은행이고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런 도착, 안과 밖 사이의 관계, 그죠? 공간에서 그 쇠창살을 중심에 둔 가운데 그 경계로 한 안과 밖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 도착,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 한동안 열을 올리다간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그렇죠? 그럼 손 박사가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정신 분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교문 그 일반적인 시위 상황도 거꾸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가 종종 또 느닷없이 사고가 막 비약을 하는 거야. 훌쩍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인 은행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에서도 거기에 이르러서 막 그런 도착 증세가 심하게 보이는 걸로 가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까지 막 느껴지는 겁니다. 진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윤일섭이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말하자면 은행문을 뚫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어왔다. 즉 은행에 취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윤일섭은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이때의 화성인이라는 건 경찰들을 얘기합니다. 교문을 지키고 있었던 시위를 진압하는 자, 그 학교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자기의 과거 시위를 하면서 교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자기의 그 과거가 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육중한 은행문을 뚫고 들어오기 위한 연습이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 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죠. 문장 되게 길죠, 그죠? 근데 결국엔 이건 윤일섭이 생각하는 자기의 직장, 은행이라는 공간. 근데 사실은요, 뒤에 이제 문제 보기 29번 문제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은행이라는 그 특정한 직장, 공간만에 관한 어떤 그 일종의 알레고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건 보다 더 큰 범위로 자본주의화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1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에 제일 쫄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 다음 제2선에서 그 쫄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죠. 자,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 그랬어요. 지금 상황 뭐예요? 창살 안에 있는 은행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를 이제 두고 그 안쪽에 있는 포진이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쫄자들이라고 얘기한 말단 사원들이 앞에서 이제 은행원들 중에 창구 직원들 말하는 거죠. 창구를 맡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은행 가보면 그렇죠. 그 일선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안쪽에 2선에 있고요. 뭐 지점장 이런 분들은 제일 안쪽에 어디 뭐 다른 방에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안으로 들어갈수록 권력의 위계로 치자면 더 높은 데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뭐 어떤 안전성이라 이런 거로 따질 때 더 안전한 공간이 안쪽에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 피라미드 포진. 피라미드 포진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높아질수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거겠지.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쇠창살 밑의 쫄자들을 처지임. 이미 뻔하죠. 싸움만 벌어졌다면 제일 먼저 재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한달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은행에서 곧 승진이죠. 그래서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1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2선, 3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선 창살 아래라는 건 제일 위험한 곳이고 안전한 2선, 3선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면 그게 승진이고 더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고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이제 손 박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의식의 전도가 일어났구나. 실제로 그죠? 이 윤일섭이 실제로 교문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시위를 했던 것들도 이런 방향에 대한 전도, 도착 증세 때문에 거꾸로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일섭은 안과 밖의 관계에서 이런 그 자기 직장을 매개로 해서 이런 그 어떤 사회상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 해서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에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벌이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윤일섭은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자, 왜냐하면 거기가 더 안전한 곳이고 더 나은 곳이고 지향해야 하는 곳이고 이러니까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러운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라고 이제 의사한테 털어놓는 윤일섭입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라는 게 누구의 판단이야? 손 박사. 그쵸? 윤일섭에 대한 진단입니다. 손 박사는 그래. 자,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요 지금 읽은 부분까지는요, 사실은 요렇게가 딱 나오기 전까지라면 사실은 이건 손 박사가 서술자여도 손색이 없는 대목이었어요. 여태까지 읽은 부분은 손 박사가 초점 화자이면서 동시에 또 서술자여도 상관없는 얘기야. 즉 그냥 나라는 말이 직접 표출이 안 됐을 뿐, 여기 대목에서 그냥 손 박사가 우리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어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초점 화자의 역할을 해주는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윤일섭에 대한 진단, 생각, 그에 대한 판단들을 막 얘기하던 그 손 박사가 서술자 나가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손 박사는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했으니까, 이것도 손 박사 자신에 대해서도 서술자는 지금 자기 자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전지적 시점이구나. 그런데 손 박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윤일섭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손 박사는 지금 이 대목에서 초점 화자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했네요. 중략 부분 줄거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 줄거리가 없었어. 이럴 때 중략 부분 줄거리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앞부분 줄거리가 생략되는 지문일 경우에는 특히나 초반에 읽어나갈 때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무슨 인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걸 자꾸 숙달하세요.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야. 그렇죠?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새 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이거 이제 사실은 손 박사가 가보라고 권유해서 간 거였어요. 근데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그 윤일섭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진술이 되겠죠. 봅니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이랬네요. 자, 뭐가 느껴졌어요? 지금 또 하나 내용의 흐름과 함께 또 하나 봐두라는 거 뭐라고? 서술자는 누구고 서술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중략 이후에서 확 바뀌었죠. 왜? 아까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지적 작가 시점 이돼 손 박사가 초점 화자가 돼가지고 윤일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반대로 됐죠. 그야말로 전도됐네. 그쵸? 뒤집혔네요. 어떻게? 손 박사에 관해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윤일섭의 눈을 통해서. 윤일섭의 판단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윤일섭이 1인칭 서술자로 자기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는 거라면 여태까지 나를 속이고 있던 게 분명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일섭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윤일섭은 초점화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는 이유가요, 현대 소설 문제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문제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이걸 볼 줄 아는 게 작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소설에서는 그래요. 자,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그 손 박사의 처방. 자, 이게 지금 기억 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속의 쇠창살. 이게 이제 아까 손 박사가 생각할 때 윤일섭의 가장 큰 어떤 증세의 원인이 되는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사물이었죠.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 지름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짓이었다.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엉터리 없다는 게, 여러분 엉터리 없다는 말 아나요? 야, 순 엉터리야 라는 말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야, 엉터리 없게 그러는 게 무슨 소리야, 반대되는 없다가 붙은 말과 안 붙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는 말은 순 엉터리 같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 보세요. 쇠울타리 안에 있는 건 쾌적한 공간이에요. 그걸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 그럼 뭐야? 이들이 누구겠지? 기득권 계층이겠지, 그죠? 가진 자들, 높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래서 안쪽에 쇠울타리가 있고 그 안쪽에 안전한 곳,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보세요. 자, 선택받은 자들과 그다음 뭐라 써? 선택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돼 있다고? 선택받은 자들이 쇠창살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바깥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나 있어. 그래가지고 모욕적인 눈길 속에 방황을 계속하게 돼 있다고. 됐죠? 이게 누구의 의식이야? 누구의 생각이야? 윤일섭의. 그쵸? 자,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물이 이미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손 박사도 윤일섭이 생각하니까 야, 손 박사가 얘기했던 그거 다 순 엉터리였구나. 실제 쇠창살이 세상 어디에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무슨 내가 뚫으려고 했던 교문 같은 그런 그 경계, 혹은 은행에서 창구를 뭐 어떻게 한 이거 정도가 아니라 세상 어디든 곳곳에 안전과 비안전, 또 뭐 고용과 피고용일 수도 있고요. 권력과 뭐 그 권력에 지배당하는 어떤 그 순종이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 관계들, 권력 관계들이 안과 밖이라는 공간에 의해서, 구획에 의해서 그렇게 이미 수많은 곳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층이 그것을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밝히지 않고, 손 박사 역시 그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진 자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도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경계가 있는 사람인데,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댄 셈이었다. 라고 이제 손 박사의 의도 자체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윤일섭은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꿰임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중략 이전은 안과 밖의 관계에 대해서 전도된 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는 윤일섭에 대한 손 박사의 판단과 평가. 중략 이후는 결국 자기가 기득권층이면서 마치 그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려고 나에게 간악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윤일섭의 생각. 그것이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는 각각의 초점 화자를 앞부분은 손 박사, 뒷부분은 윤일섭으로 삼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문제인데요. 27번 문제.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해서 지문을 읽을 때 얘기했던 걸 보면 이 문제의 답이 바로 풀리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전체 다를 묶은 것도 아니고요. A라는 한 부분만 묶어가지고 일부러 끝부분만 묶어서 이렇게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나오지 않아요. 적절한 거 무조건 고르라고 합니다. 하나만 맞는 거예요.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내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온통 그렇죠, 지문이. 그러나 이게 지금 서술자가 자기 고백을 했느냐? 이 얘기는 1인칭 시점이어야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땡이네요. 틀렸네요. 2번.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대.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적 진술을 못하는 거예요. 심리에 대한 표현을 못하는 거네요. 진술을. 이건 그렇지 않죠. 전지적 시점이니까. 지금 손 박사와 윤일섭의 속생각을 속속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만약에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뀐다면 사건이 입체적으로 전달되겠지. 근데 이거는 맨날 들러리 서는 아이들인 거 아시죠? 서술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지문의 경우에는 요 맨날 등장하는, 맨날 들러리 서는 이 3번 선지가 꽤 유의미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 화자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 서술자가 달라진 거 아니야? 중략 이전과 이후가 장면에 따라서 서술자가 달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동일한 어떤 그 병증에 관해서 서로 다른 그 병증과 진단, 뭐 처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으로써 사건이 입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시점과 초점화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꽤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무슨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돼? 마지막에 보면 막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게 뭐야?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라는 게 뭐라고? 초점 화자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는 거야. 지금 A라는 부분은 뭐라고요? 초점에 서술이 되는 서술에 초점의 서술이랍니다.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윤일섭의 시선으로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그 뭐 자기에 대해서 했던 말들, 진단과 평가들, 처방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5번이네요. 됐죠? 초점화자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 문제를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다. 그리고 재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땐 꼭 그걸 기억하라. 읽어내야 될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될 요소다. 28번 기억인데요. 기억 뭐예요?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처방을 내린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라고 손 박사는 생각했던 거죠. 그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고. 중략 부분에 나왔지만 쇠창살이라는 게 마음속의 쇠창살을 없애야 되는 게 이 치료의 첩경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한 거지.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은 도착은 그 쇠창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그 처방 안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크게 지금 A라고 묶여있는 중략 이후 부분의 주요 내용이고요.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3번, 4번 서로 통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처방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누구의 판단이에요? 윤일섭의. 근데 이걸 그렇게 비판했대. 누가? 손 박사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5번이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안과 박. 그걸 바라보는 지금 그 경계와 즉 쇠울타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 특히 윤일섭의 생각은 어떤가를 알면 정답을 5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29번인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그랬어요.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 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병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했다는 거는 문 안쪽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 그 지문 안에서 윤일섭의 생각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그런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문에는 안 나왔는데 뒷부분에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윤일섭이 실종되게 되고요. 윤일섭의 아내와 윤일섭의 직장 동료가 손 박사한테 찾아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 동료가 막 그 손 박사를 막 비판해. 그러면서 당신의 이 윤일섭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좀 예의 바르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논리적으로 막 비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지금 이런데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윤일섭의 그런 생각, 우리 구조에 대한 안과 밖에 안으로의 어떤 진입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까? 라고 막 비판을 한다고. 당신의 처방은 그래서 판단은 분석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비판을 하는 내용과 함께 결국에 윤일섭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동물원에서 사자우리에서 사자를 내쫓고 자기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윤일섭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그게 자 이렇게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순조롭게 편입됐다면 승진해서 탈락하지 않았을 테죠. 그런 자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 자,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니까 울타리 안쪽으로의 지향이 되는 것이죠. 집착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1번,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그러니까 은행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이제 이건 취직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경계를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라는 게 그 울타리가 보호막이 되고 보호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그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즉 더 깊이 안으로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관련 있는 얘기로 읽어낼 수 있겠지? 승진을 더 안전한 2선, 3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 아까 나와 있었고요. 지문에서.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 그쵸? 지금 더 깊은 쪽이 더 안전한 곳이니까. 더 높은 곳이고, 그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안쪽이 안전한 곳이라면 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당연히 불안감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집착 증세를 막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뭔 소리예요?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건 뭐 지금 윤일섭이 한 얘기 중에 어디였어요? A 부분에 있는 부분에 뭐 한 10줄 내려오나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뭐야? 쇠창살 안에 있는 자들. 윤일섭이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못 가고 있는 막 조바심 나는 더 높은 자들, 더 안전하고 더 가진 자들, 더 힘 있는 자들. 그래서 바깥 세상이나 구경하면서 느긋하게 살고 있는 권력층들에 대한 이야기였지 자기가 그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윤일섭에서 각성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자,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 아니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됐죠? 자, 5번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완전한 포진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뭐였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소설은요. 어때요? 소설 자체가 낯설긴 했지만 그리고 지문을 읽어내는 게 선뜻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파악하는 건 별로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문제를 읽으면서 말이에요. 28번과 29번은 사실은 출제 요소가 거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지문, 어려워 보이는 지문에서 핵심은 쇠울타리, 그것의 의미, 안쪽과 바깥쪽이 윤일섭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윤일섭의 생각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것의 어떤 일종의 알레고리다라는 걸 파악하면 두 문제가 다 풀리게 되고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7번 문제처럼 그렇게 서술의 시점, 초점, 그리고 그러니까 시점과 초점화에 관련된 개념들을 철저하게 익혀놓는 것이 현대 소설 세트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기본 독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다음 시간에 30에서 33번 이제 기술 지문 남아있죠? 그거 김철원 선생님과 또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계속 기다립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고생하고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시간은 나중에 이어집니다. 저는 이따가 만나도록 하죠. 안녕.